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입법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부적인 그런 제목은 중심적 입법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의회 리더십이란 부분들을 지금 지난 시간 계속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의회 리더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어떤 민주적 절차를 따른 의회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회 리더십 잠재력의 대부분은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통해 달성되는 것도 아니며 파벌에서 활동적이고 위원회 조직에 안치된 집단지향적 의원들의 집합 노력을 통해 달성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임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어떤 집단 리더십 형태를 보았는데, 사실 의회 리더십의 잠재력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집단적인 능력에도 사실 의회 리더십의 잠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의회 리더십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중개와 타협은 있으나 변혁적 리더십은 없는데, 이 견해의 대부분이 20세기의 경험과 지각의 산물이며 1세기 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를 집단적 국가 리더십의 서식처로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야심찬 웅변가들의 현하지변을 들으면서 이 리더십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웅변가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끄는 그런 웅변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얻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집단적인 어떤 국가 리더십의 서식처로서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의회 리더십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린 소년들은 이러한 비범한 중개자이자 대변자가 되기를 꿈꿨고, 또한 동료 의원들과 방청석의 감각적인 숙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끌어모으는 정치가의 기지에 탄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가 사람 앞에서 웅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말에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나의 어떤 동경의 대상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꿈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겉모양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는데, 의회주의자들은 실제로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었으며, 북부와 남부의 유대 관계가 붕괴되는 와중에 상원의원 클레이, 이분은 1777년부터 1852년 사이에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하원의원과 사회의 상원의원, 그리고 1832년과 1844년 두 번 휘그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미국의 정치인 이 클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노예를 인정하는 주와 인정하지 않는 주 사이의 협상이었던 1820년의 어떤 미주리 협상 1820년 그리고 1833년의 관세 협상, 그리고 1850년도의 협상, 이 협상들을 이끈 그러한 장본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협상의 능력에 출중한 그런 분이신 거죠.
그의 정치 일생은 양 세력 간의 협조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스터, 이 웹스터라는 분은 1782년에서 1882년 사이에 이제 살았던 그런 분인데 연방 최고법원 변호사 경력이 있고 웅변가로도 활약을 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서 19년간 상원의원을 지내고 그 전에는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잭슨의 농업균분주의 시절 상업자본의 이익을 옹호한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상업주의자, 이게 한참 농경이 중시된 시대에 이 상업주의를 굉장히 주장을 하신 어떤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클레이와 또한 이 웹스터, 이 클레이와 웹스터, 이분들은 다소 임시적이지만 포괄적인 어떤 해결책들을 수립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회주의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협약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수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혁명의 무단적 분위기와 혼란에도 불구하고 디즈레일리, 이분 많이 알려진 분이죠. 디즈레일리. 이 디즈레일리 이분은 1804년에서 1881년 이탈리아계 유대인으로서 영국의 소설가이고 또한 보수당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 1868년과 1874년에서 1880년 사이에 걸쳐서 수상을 역임했고 대영제국 최절정기의 이제 수상으로서 영국의 인도 영유를 비롯하여서 이집트, 터키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이 디즐레일리와 또한 글래드스턴이라는 분이 있죠. 이 디즐레일리와 글래드스턴 이분은 1809년에서 1898년 이렇게 계신 분인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치가로 4회에 걸쳐서 수상을 하신 분이십니다. 1868년에서 1874년, 1880년에서 1885년, 1886년, 1892년에서 1894년 이렇게 4회에 걸쳐 수상을 하신 분인데 이제 그는 보수 정객으로 정치를 시작하였으나 보수당 내의 자유주의의 신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문제와 관련된 인식이 없던 의회에서 주요 사회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며 그들은 규율화된 집합적 정당의 도움 없이도 그러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지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 리더십은 입법인들의 지지를 일반 대중으로부터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정당의 힘을 빌려야 했지만 오래된 의회적 수법들, 그게 뭐냐면은 형식을 무시한다거나 원내외에서의 비공식적인 타협을 한다거나 정파의 합종 연횡을 한다거나 일반 대중에 대한 어떤 숭배적 태도를 가진다거나 전통에 대한 존중을 한다거나 이러한 의회적 수법들은 최대 한도로 정당의 지원을 얻기 위해 공식 체제로 대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넘어가서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근에 근대화된 국가의 전형에 해당되는데 독립 후 영국처럼 리더십과 권력이 국가 정당 조직과 의회 의원들 사이에 그러니까 입법부가 하나의 주권 담지자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의회 의원 사이에 영국처럼 분배되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불명확한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근대화를
겪으면서 영국의 어떤 의회의 시스템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의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내 다수당은 마침내 원내 당원들, 즉 의원들과 또한 전국적으로나 각자 지구별로 당 조직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특히 하원의 선도 그룹이 당 조직에서 요직을 맡도록 하고 원내 총무 등을 동원해 당기를 엄중히 세우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의 어떤 기강을 확고하게 세우는 쪽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는데, 특히 언론은 독자적 주권 담지자로서의 의회가 아닌 독재 정당의 파벌로부터 정부가 명명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문제는 내로의 수완과 확고한 자세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특히 언론에 있어서 독자적 주권 담지자로서의 의회, 그러니까 어떤 주권을 대의적으로 이렇게 넘겨받은 그런 의회가 아닌 독재 정당의 파벌로부터 정부가 명령을 받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이 독재 정당이 되어서 정부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언론이 표명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네루라는 하나의 확고한 거기 수상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당내 지위 때문에 자칫 입법부의 보수화가 초래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조직적인 정당 리더십을 넘어서 가끔은 낡은 인도식 방법을 강행하여서 20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구들이 원내의 평의원들을 사회화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루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제 정당 리더십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인도식 고유의 방법들을 해나가면서 이 당내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어떤 이 의회가 굉장히 독단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우려로부터 인도를 보호하고 건져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정당의 철권이 되게 부드러운 벨벳 장갑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항상 정당이 뒤에서 이렇게 딱 받치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원들이 공통의 교리나 이데올로기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당 규율은 의회에서 거의 효력을 거두지 못하였을 것인데, 콘의 책은 하라잔은 뭐냐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층인 수드라 계급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손이라도 대면 당장 부정을 타게 된다는 불가촉 천민이며, 근데 이 간디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또 친애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도 헌법상 차별도 이제 철폐를 되었으나 아직도 이들은 천시하는 관습은 사라지지 않게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라잔이라는 사람들, 인도에서 하라잔, 보이지 않는 어떤 천민 계급인 것이죠. 카스트 제도 하에서. 하라잔에 대해서 이제 코체넥이라는 분은 하라잔과 같은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한 인도 유권자들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처럼 자신의 사회적 성분을 정확히 반영하는 리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인식하고 대표해주는 리더십을 추구했다고 지목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 하에서 자신의 신분 계급에 속한 사람을 굳이 뽑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낮더라도 높은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실리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의회 정당의 리더십은 중상류 계급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지주들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영국에 대항한 투쟁 속에서 교리적 정서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카스트 제도로 인하여서 영국이 나눠져 있지만, 인도가 나눠져 있지만 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영국의 지배 하에서 이 카스트 제도에 있었던 서로 분리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뭉치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법에 의해 투옥되는 것은 그들에게 명예의 상징이다 충성의 증명이었으며 정치적 동원 방식은 투쟁의 기억의 희미해짐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의회 정당 리더십은 정당의 노선에 입각한 지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보셨던 것이죠. 이 의회와 정당이 연결된 이런 리더십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소수당들 또한 점차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당 규율에 대한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다른 많은 경우의 입법 리더십은 당의 결속과 규율에 단단히 뿌리를 박고 있었고 가나 국민의회의 의회 리더십 이는 법률가, 기자, 젊은이들의 대변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리더십 그러니까 가나라는 나라의 국민의회의 의회 리더십입니다. 그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식민주의에 대항하여 싸운 초기 리더십의 단결과 규율 그리고 콰메 은크루마 이분은 가나의 민족주의자고 정치가인 분인데 그는 1966년 쿠데타로 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인 가나 옛 이름 골드코스트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 옛날 이름인데 지금 현재 이름은 가나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지도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콰메 은크루마는 로마 카톨릭 신자였는데 미국에서 유학도 하였고 1945년에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제5차 범아프리카 의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1947년에는 골드코스트 의회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며 독립의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말 그대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독의 경우에는 레벤버그에 따르면은 이 서독의 경우에 의회 내의 정당 그룹은 여러 대규모의 정당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또 의회 내의 평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복잡한 내부 구조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정당이 점점 이제 복잡한 그러한 구조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야나가치 토시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10년간 국회에서 투표는 정당 지도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또한 정당들의 비공식 간부회의는 실제적인 정당 정치였으며 또한 민의원들은 간부회의 결정에 엄격히 얽매여 거의 아무도 그 결정을 감히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썼는데 물론 당헌 당규는 의회 내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었으며 정치적 스펙트럼의 좌우익에 놓인 정당들의 경우보다 엄격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민의원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국회의원들이죠. 이들이 정당의 어떤 결정에 딱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당이 입법부를 완전히 딱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정당의 결정에 따라서 입법부가 움직여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당 규율에 관한 본보기로 돌아볼 만한 곳은 의회의 어머니인데 적어도 다른 나라의 의회에서 영국 하원을 널리 본따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주의 체제가 오래된 그런 나라가 영국인 것이죠. 처칠이 1945년에 노동당 조직이 원내 노동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보수당이 오랫동안 때로는 은밀한 고삐를 통해 원내 진출 세력을 통제해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인데 물론 보수당은 외부 기구에 의한 의회의 포괄적 통제에는 찬성하지 않았으나 의회 내 리더십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평의원은 사실상 무력했거니와 보수당의 한 하원 의원은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별 의원은 단지 당기구의 충실한 노예이다. 굉장히 당의 이러한 어떤 지배가 확고했던 그리고 이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의회가 결정을 이루는 이러한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은 디즈레일리 그리고 글래드스턴과 같은 여러 인물들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시면서 의회 리더십의 모습과 정당 리더십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변혁적 리더십의 모습 그리고 거래적 입법 리더십의 모습과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모습이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과연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상들, 웹스터라든가 아니면 클레이, 디즈레일리, 그리고 글래드 스톤, 이러한 아주 유명한 그런 민주주의자들이 이 의회를 지배하고 또한 정당을 지배하면서 영국을 이끌어왔던 이러한 굉장한 어떤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협상을 이루며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번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 입법 리더십 부분, 의회의 그러한 기능 가운데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기능은 빼셨는데, 그 이유는 의회 자체는 점진적 변화들을 통하여서 어떤 국민들의 생활을 지키고 안정되게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결코 어떤 변혁적인 시도를 하는 그러한 집단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상황들이 아주 굉장히 역동적이고 격변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의회에서 이제 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상을 이제 변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몇백 명 만에, 아니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러한 정치적 사건들이 지금 수도 없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번스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의회 리더십 자체는 이러한 변혁을 꾀하는 집단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한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필요들이나 아니면 욕구들에 따라서 그 기반들을 마련해주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의회라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 이 의회가 상당히 본연의 그러한 모습과 상당히 벗어나서 사회를 어떻게 뒤집거나 하려는 어떤 그러한 변혁적 리더십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굉장히 좀 이변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지금 의회가 처해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나라 의회가 과연 어떠한 지금 정상 상태인가 아니면은 좀 약간 정상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부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의회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의회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회 내 정당과 정당 조직을 통해 활동하면서 보수당 리더들은 당에 누를 끼친 의원들을 내치기 위한 절대적인 힘을 갖추고 있었으며, 하지만 이는 드물게 사용되었는데 당으로부터의 추방은 마치 어떤 클럽에서의 추방처럼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이 굉장히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추방되는 것은 자신의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난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도부는 계급과 학파, 직업, 서클별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속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취하였고, 의석을 보장해주는 대신 복종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차관직의 활용과 다양한 수단들, 그러한 수단들이 지도부의 대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부들, 정당 지도부들이 어떻게 의원들을 다루어야 될까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리더십은 필수적이며 일사불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수당 뒷자리, 그러니까 영국 하원의 경우에는 한국 국회와는 달리 초선 의원일수록 뒷자리에 앉는 좀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보수당 뒷자리에 앉는 초년병 의원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프랑스 의회 리더십의 실패에 대해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일부 사람들은 전후의 개혁이 강력한 리더십과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해 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후니까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니까요. 그러나 이런 방향에서 취해진 노력은 끝내 불안정과 보수주의를 낳은 낡은 지적, 사회적, 정치적 힘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바로 그런 것들을 개혁을 이루려면 바꿔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바꾸려는 힘이 더 커야지 그게 바뀌는 거지, 아니면 관성에 따라서 계속 전해왔던 것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제4공화정은 제3공화정에서처럼 하원에서의 분열이 매우 심각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맥리디스의 언급처럼 적대국 사이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내각 책임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내각의 어떤 구성에 따라서 이 행정부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 내각의 중심이 사실 의회의 다수당에 따라서 다 구성되는 것이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통령제 형식을 또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지금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내각 구성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하원에서 어떤 분열 형태로 인해서 내각 구성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영국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의회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의회의 세력이 굉장히 큰데, 이 권력이 큰 의회가 분열되어 버리면은 그럼 내각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정부의 취약함의 주 원인은 연합정권 내에서의 어떤 정당이라도 자신이 이탈하면 내각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위협과 힘을 가졌다는 데 있으며, 협상력은 정말로 탈퇴할 수 있다는 의지와 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유롭게 협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 거기 매몰되어서는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올 대비하고 협상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취약함의 두 번째 원인은 정당 리더들이 평의원들에게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과거에는 젊은 의원들이 이제 위에 이제 상원 의원들, 나이 많은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인정을 해줬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결코 아닌 것이죠. 평의원들이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들과의 친분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며, 대체로 의회 내 정당은 대략적인 결속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회 내에서 같은 정당이 서로 묵히는 건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러나 이것의 범위는 시기, 정당의 논점, 지도부의 보상과 징계에 따라서 이러한 범위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의회 리더십이 선거구에서 정당 조직에 의존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지방 정당 리더십과 의회 내 정당 리더십과의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미약하였고, 수상과 직관은 보통 지지를 획득하려 교섭해야 했지만 그 결과를 거의 확신할 수 없었다는, 굉장히 협상을 잘하는 그러한 국가, 영국과 같은 국가가 내각 책임제를 하는 거지, 그냥 괜시리 그거 따라갔다가는 거기에 대해서 협상도 안 이루어지고 서로 의회가 대립하는 가운데 행정부는 그냥 전혀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내 정당 리더십의 효율성은 입법 리더십의 잠재력을 테스트하는 공정한 방법이 아닌데, 왜냐하면 전자의 힘은 의회 외부의 힘, 예를 들면 행정부, 전국 정당 조직, 지역 또는 구역 정당 조직 또는 그것들의 결합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 입법상의 절차와 제도, 유산과 권위, 내적 역동성과 인적 자원 또는 그것들의 결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확실한 의회 리더십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든 의회는 대략적인 정당 조직의 기초 위에 조직된 것이죠. 사실상 모든 의회는 민주당 대 공화당, 양당 체제하에 조직되어 있었고, 공식적인 입법 리더십은 정당 의석수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미국 상하원 최고위직, 하원의장이나 상원의 다수의 리더,
이러한 최고위직과 거의 의회직에 대하여 정당 간 교체 투표가 이루어져 각 당이 지명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투표를 했다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양당 제도가 잘 정착된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정당의 결속은 거의 절대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위원회는 소수당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다수의 힘을 가진 정당의 구상에 따라 조직되게 되겠죠. 위원회의 위원 분배는 소수당보다 다수당에 많이 제공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들은 정당별로 배치된 상하원의 의석에 앉으며 정당의 원내 총무는 지명된다고 하였고, 다수당 리더에게는 소수당 리더들과 함께하는 협상에서 주요 의제의 조정 및 의제 설정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힘은 실제보다 더 뚜렷한데, 하지만 국가 정책이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입법의 실체, 즉 정당의 영향력은 절차상 조직상의 문제와 관련될 때보다 훨씬 영향력이 작아진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정당 결속력이 느슨한 정도는 주에 따라서 다양하겠고, 각 의회 내에서도 그 시기와 논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규율은 대체로 지역성, 이데올로기, 이해집단, 개인적 영향력에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진다라고 보았고, 각 지역 내에서의 정당은 안내자, 기준 부여자, 그리고 때때로는 활력을 모으는 중심점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이것은 굳이 정당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셨던 것이죠. 심지어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선거구 안에서 그들이 정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었으며 종종 그것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에 어떤 것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 당시 정당 조직의 분열과 쇠퇴에 의해서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당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변화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임스는 언급한 바가 있다라고 하였고, 몇몇 주와 지방에서는 정당 조직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문제는 누가 그 지방 조직을 통제하느냐 하는 것인데, 만일 의회의 정당 리더십이 지방 정당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면, 또는 그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적어도 후보자 지명 절차에 있어서 지도부 측이 우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영향력은 드물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랑스 입법 리더십을 살펴보며 의원 리더십의 리더십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 리더십과 또한 의원 리더십과 정당 리더십 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일단 정당 리더십은 원외 국회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입법 리더십은 의회 리더십으로서 이 국회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당 리더십이 강한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정당 리더십이 의법 리더십을 주관하고, 어떤 입법 리더십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 리더십의 의견에 따르는 거죠. 하지만 정당 리더십의 힘이 약해지면은 그때 이제 입법 리더십들의 힘이 더 커지고, 그래서 커진 힘으로 인하여서 어떤 정부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어떤 정책의 결정이나 어떤 실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입법자들, 이 입법 리더십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 국회의원들이고 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의제인데, 하지만 정당 리더십이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그것을 조정한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입법 리더십, 그리고 의원 리더십, 정당 리더십 간의 관계는 과연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정당 리더십이 과연 입법 리더십을 붙들고 있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법 리더십의 힘이 강하고 정당 리더십은 사실 그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의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거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의원 리더십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으로서 협상하고 또한 서로 협의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꼭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어떤 회의 문화라든가 협상, 협의 이러한
공부도 안 했고 또한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민주주의 체제와 또한 이러한 입법 리더십, 의회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들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입법 리더십과 관련된 해치 법안 등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 정당은 보통 자율적이거나 중앙당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장 또는 주지사 또는 다른 지방 또는 주의 관리에게 자율적이거나 타율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선출과 지명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서는 전당대회가 전국적인 정당 조직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나섰다라고 하셨습니다. 1960년의 해치 법안, 이 해치 법안이라는 게 있나 보네요. 해치 법안. 이 해치 법안은 단순히 정당 정치의 유혹에서 공무원을 분리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지방의 정적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후원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던 대통령과 중앙당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려는 계획된 수단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원 후보를 위해 자금과 기타 정치적 자원을 모아주는 의회 내 운동본부를 만드는 데 동의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계속 지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운동본부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연임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정당의 허약함과 지방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선택된 의원들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이 재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의회는 자율적인 입법 리더십을 테스트하는 예로서 유용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과연 미국 의회가 어떠한 입법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물들은 위대한 리더십의 존재 또는 잠재력을 보여주지 않으며 외로부터의 행정적 리더십이나 정당 내외의 리더십 부재로 인하여서 입법부는 입법 과정 뒤에서 자기 지지를 모으고 갈등을 정리하며 국가적 지지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일정 기준을 입법화하는 그들 자신의 의회 리더십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보셨습니다. 우리 위대한 의회 리더들이 인격과 원칙주의라는 힘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예를 찾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20세기의 이러한 예는 거의 드물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만일 리더십이 궁극적인 테스트가 행동이라면 의회 리더들은 정당이나 행정적 자원 없이는 결국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독자적으로 선출한 수백 명의 의원들의 노력을 조화시킬 수 없거니와 그들 개개인의 정치적 자산은 리더가 어찌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성과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 이제 이 악순환인 거죠. 이런 의회 리더십이 결국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리더십들이 더 이상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은 합리적이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법안들을 잘 통과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입법부에 미치는 정당의 영향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지만 위대한 의회 리더십의 태동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1930년대의 제3공화국 하에서 프랑스는 뜻하지 않게 다당 체제를 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소 정당 체제라는 전에 없던 실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최소한 좌파 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출현한 리더들은 솜씨 좋은 브로커들로서 정당한 연합체제의 주창자였으나 그들은 혁신, 창조성, 사회적 변화의 주역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정관념, 음모, 그리고 겁만 번지르르한 정책에 의해 모든 것을 형편없이 만들어버렸다라고 블룸은 하원 의원에서 라팔에게 외쳤다라고 하고 많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정관념이나 음모나 이렇게 겉만 번지르는 정책들, 이것이 리더십을 다 망쳐버리고 도리어 해악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블룸은 그 자신이 인민전선을 통해 매우 효율적인 연합체제를 만들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역시도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정권들은 추진하여야만 하는 정책과 대안 선택의 기초 위에서 흥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명예, 보조금, 특혜, 그리고 특별한 선거제도상의 배려와 관련된 사고 파는 과정에서 피고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입법 리더십도 상당히 거리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은 의회는 책임성이나 권위, 그리고 리더십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침식되어서 불안정, 무능, 위기 시에도 마찬가지인 무기력의 상징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래패들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입법부가 아니면은 하나의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된 정당 역할을 못하면 하나의 거리에 또 다른 패거리가 되어서 깡패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잘 대비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최적 상황, 즉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선거구 내에서 정당 조직과 직접 연관성을 갖는 강한 행정력, 정당, 의회 리더십을 한몫에 가진 바로 그러한 의회의 최적 상황 하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직접적 효과적으로 평화롭지만 변혁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돌리고 리더가 변절했을지언정 맥도날드 같은 의회 리더에게 맹종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회 과정에서도 그렇듯이 보수주의자들의 공세에 조금씩 양보해 나가게 되고 귀족이나 왕실 그리고 런던의 속물적 생활에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뜻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책을 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밀리 반드의 증언은 영국 사회주의가 의회주의 이상의 무엇인가 좌초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 밀리 반드라는 분 그런데 즉 노동당의 온건화는 이 나라의 의회주의 전통,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의식의 감소,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당과 노동조합 리더들 사이의 급진적인 어떤 전의를 결핍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의회의 본래적 역할이나 정당의 본래적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밀리반드는 세기 전환기의 노동당 의원들이 마르크스를 읽느라 청춘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며 그보다는 셰익스피어, 러스킨, 디킨스를 즐겨 읽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보다는 셰익스피어, 노동당 의회 리더들은 이러한 경향을 지향했던 것이 아니라 더욱 팽배하게 하였는데 심지어 배반이란 분의 의회 그룹조차도 책략과 거래의 정치 리더십으로 후퇴하였고 좌익의 목소리를 무디고 흐리게 만드는데 일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익의 경우에도 의회 리더십에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 목소리가 무디고 흐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민주주의 체제는 우익과 좌익을 모두 다 포괄하면서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것이죠. 특히나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 바로 그러한 체제가 우리나라의 그러한 체제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회 리더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가자는 대안은 공산당으로 경도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노동운동 진영의 상당 부분을 유혹하고 있는데 좌우익 정당의 수백만 당원들 그리고 그들의 리더들에게 입법부나 정당의 행동에 대해 최선의 이용 가능한 대안은 바로 행정적 리더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단점들, 의회 리더십의 단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입법 리더십을 지나면 이게 행정적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입법의 구조는 소규모이고 비공식적인 집단 리더십 또는 거대하고 질서정연한 관료 조직과 마찬가지로 거래적 리더십의 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리더의 상호작용에 좌우되며 인식된 욕망, 욕구, 기대, 가치를 이끌어내며 다수의 승리 또는 분파 간 타협에 의해서 해소되는 갈등보다 높은 수준의 기대와 사회 변화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법 리더십을 잘 활용만 하면은 이것이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와 합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입법 리더십을, 의회 리더십을 잘 운영해서 그래서 서로 잘 협치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입법 리더십의 그런 당초의 그런 방향인 것이죠.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입법 리더십의 거래적 성격을 잘 설명해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변혁적은 될 수 없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입법 리더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한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평등한 것이 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반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은 바로 그러한 입법 활동들이 원활하게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그래서 입법 활동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기능한 본래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입법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은 되지만 변혁적 리더십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이 입법 리더십이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정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이까지 해서 입법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마치고 이제 남은 한 부분 행정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리더십이란 장으로 새로운 장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번스 교수님은 이 행정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프랑스의 대통령인 샤를 드골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세기 리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샤를 드골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행정 리더십을 행사하고 구현하고 상징한 사람은 없었는데 또한 그보다 더 의식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정의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 보시기에는 드골이 굉장히 정말 행정 리더십을 가진 그런 리더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는 자신의 절정기였던 대통령으로서의 집권 초기에 그 스스로가 프랑스의 안내자이자 공화국의 수반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며 또한 그리하여 총체적 권력을 완전히 행사할 태세를 가져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골이 자신이 권력을 얻은 것을 분명히 행사해서 프랑스의 어떤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드골은 프랑스 국민들이 수년 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즉 국가의 개인들이 갖는 권력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 의해 자신에게 위임되었으며 자신이 부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다른 권력은 행정, 시민, 군사, 사법권을 통틀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가진 리더십 개념은 장교 근무 시절부터 형성되어 2차 대전 중에 망명 기간 동안의 리더십으로 강화되게 되었고 오랫동안 정당 정치를 관찰하면서 단련된 데다가 알제리 사태와 2차 대전 후에 프랑스 내 위기들로
이 드골의 리더십이 굉장히 성숙하고 자라났던 것이죠. 또한 그의 행정 리더십의 개념은 그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제도, 헌법상의 제약, 분파 정치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국민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할 때도 강력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드골이 여러 입법부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행정 리더십적인 그런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골은 의회 배경은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의회에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이런 배경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또한 3, 4공화국의 16명의 대통령 전부가 상하, 양원 혹은 둘 중의 하나의 의원 출신이었, 대부분 그런 것이죠. 그중 10명은 상원 또는 하원 의장의 출신이었기도 하였던 것이죠. 근데 드골은 이러한 의회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회 전통은 행정부 수반에게 신뢰감을 갖게 해주었던 것인데 드골은 오랫동안 의회의 중계와 뒷거래를 경멸해왔고 아주 사소한 압력에도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부를 초래하는 정당들의 끝없는 이합 집산, 타협과 즉흥 연기 등도 다 경멸해왔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어가는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이고 또한 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일로 다루는 정당 의원과 정당과 의원들은 드골이 프랑스를 위해 추구하는 연대와 대의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순간적이고 타협적이고,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어떤 즉흥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리더십, 정당 리더십, 의회 리더십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골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행정력은 의회, 두 가지 국정을 관장해야 하고 입법권까지 행사해야 하는 의회, 이 의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력이 의회에서 비롯된다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는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집합체로 축소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행정부가 정말 어떤 그러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이 의원들, 이 의회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의회 완전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지도력이 빠르게 퇴화되어 무능력과 무기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프랑스 정부의 단결과 융합 그리고 내부 규율은 신성 불가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내에서의 분명 규율이 있고 입법부가 터치하지 못할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고 그것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 드골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드골을 행정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 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프랑스의 분위기를 드골의 리더십과 연관지어서 행정 리더십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 리더십이 입법 리더십과 구별되는 모습은 무엇이고 두 리더십 간의 갈등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것이 오늘 토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행정 리더십 이 부분이 하나의 고유한 리더십이요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먼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다 통제하거나 그것을 다 폐기해버리는 아니면 필요할 땐 그의 자신들의 방어와 변호의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이미 입법에 주어진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이미 초과하고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회의 그러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부가 내부 규율과 또한 내부 어떤 체제와 전통을 따라서 분명하게 굳건하게 서서 의회의 어떤 그러한 자신의 어떤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잘 컨트롤하고 권력의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은 바로 이러한 어떤 의회주의와 따른 어떤 입법부의 굉장히 강한, 입법 리더십의 강한 그러한 권력의 행사와 여기에 대응하는 행정부의 권력의, 행정 리더십의 어떤 강한 저항,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막 용트림, 막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다시금 어떤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런 관계 설정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의 어떤 균형점들을 발견해 나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의 기능들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개혁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까지 입법 리더십을 마치고 행정 리더십을 들어갔고요. 좀 더 앞으로 계속 행정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행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자체 내에서 또한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정말 행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1월이 거의 이제 또 중반이 넘어가고 2025년이 시작된 지가 꽤 되었는데 그동안에 참 여러 경제적 격변과 변화의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걸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긴다면은 우리가 보다 더 한 단계 성숙한 원숙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또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또한 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며 그 각자의 위치에서 권력 분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하나의 통합된 그러한 대한민국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우리 아픔과 어떤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매몰되거나 그것에 낙담하거나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건전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 가운데 어떤 국민적인 합의와 어떤 국민적인 어떤 통합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참 저희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나은 그러한 체제하에서 또 안정된 체제하에서 경제적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경제적 발전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그러한 과거의 어떤 길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한번 다시금 살펴보고 우리 또한 지금까지 있어왔던 상황들 가운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으면은 나름대로 이 시간들이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이 가운데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전에 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보다 더 새로워지고 또한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 합치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한편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위해서 각자 현장에서 또한 시간을 내어서 참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많은 분들 또 많이 계신데 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노력하고 이제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시고 또 거기 또 자신을 헌신하시고 허비하시고 다시 시간을 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이제 많은 또 국민들이 또 마음이 짠한 것 같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동안 많이 분열되었던 그러한 마음들도 이렇게 많이 합쳐지는 것 같고요.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서로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기존에 개인주의적화 되었던 그러한 사회, 그런 모습들 다시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참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참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잘 해결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참 긴 강의 또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